네, 안녕하세요. 차인건 법률사무소의 권호원 변호사입니다. 오늘 학교 폭력에 대해서 얘기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특히 학교폭력위원을 역임하고 계시는 정웅채 변호사님 모시고 오늘 이 자리 마련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웅채 변호사입니다. 네, 그러면은 학교폭력이란 무엇인지 좀 법률적으로 정의가 돼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학교폭력을 좀 오래 담당하셨던 변호사님께서 한번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학교폭력에 관한 유형은 이 학교폭력 예방법, 그래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 그 정의를 규정하고 있어요. 근데 보통 형법에서 정하고 있는 대부분의 범죄들은 다 포함이 되어 있고요. 네. 최근에는 뭐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 폭력 정보, 그다음에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그다음에 이제 폭행, 명예훼손, 모욕 이런 다양한 범죄들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굉장히 많은 범죄들이 포괄하고 네. 있는 거네요. 그럼 이게 그렇죠.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는 범죄인 동시에 학교폭력으로도 해당하는 범위가 된다. 그렇죠. 근데 그 학교폭력에 해당하는 범위가 훨씬 더 넓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이 폭력에는 단순히 폭행죄랑 대비를 한다면 그냥 단순한 폭행만 해당하는 게 아니고 언어폭력이 또 그리고 더 나아가서 SNS 상에서 이루어지는 폭력, 그 다음에 뭐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 이런 것도 최근에 나오는 딥페이크 영상 같은 경우도 생각보다 중학생들이 AI를 통해 가지고 금방 만들 수 있어요. 더 어른들보다 더 잘할 것 같아요. 잘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영상이 돌렸을 때 본인은 도덕적 위기감 같은 게 잘못됐다는 생각이 없이 그냥 장난스럽게 만들 수 있는데 그걸 이제 친구들한테 야 이거 봐봐 이렇게 주는 순간 그런 범죄가 되는 거예요. 결국 피해자 입장에서 네. 신체적, 정신적, 그렇죠. 금전적인 피해, 일체를 받는 걸 학교폭력으로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대부분 형법에 있는 대부분의 범죄들이 거의 다 포함된다고. 좀 범죄기도 하면서 학교폭력에도 해당한다. 그렇죠. 이렇게 네. 볼 수 있겠네요. 네. 동시에 해당할 수 있네요. 범죄도 해당하고 네. 학교폭력에도. 그렇죠. 보통 이제 최근에 많이 발생하는 게 이제 뭐 사회에서 이슈가 많이 되고 있지만 처벌 가능 연령에 해당하느냐, 소년 사건으로 볼 수 있느냐, 뭐 초등학생의 경우에 소년 사건으로도 보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 초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학폭 사건이 더 많게 되는 거죠. 초등학생 경우는 형사처벌을 안 받을 수도 있는 경우도 그렇죠. 있으니까 네. 그런 경우에는 형사소송은 못할 수도 있지만 학교폭력으로는 처벌받을 그렇죠. 수 있다는 거군요. 학교폭력은 처벌이 아니고 네. 이제 처분. 학교폭력은 처분받는다. 그렇죠. 어떤 처분이 그러면은 있나요? 뭐 1호부터 쭉쭉쭉쭉 있는데 서면 사과, 그다음에 접촉 금지, 뭐 교육, 그다음에 교내 봉사, 사회 봉사, 출석 정지, 전학, 퇴학 이 순서로 있죠. 다양하게 있을 수 네. 있는. 만약에 그 퇴학을 당했다. 그러면은 다시 입학이 가능한가요? 최근에 제가 그거를 이제 학폭위에서 장학사님들이랑 얘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네. 퇴학을 하면 재입학이 가능합니다. 1년 있다가. 몇 년 있다가? 1년 있다가. 1년 후에. 이 학교에서 이제 퇴학을 했잖아요. 그럼 예. 그 사람은 예를 들어서 퇴학은 고등학교에서만 가능한데 중학교까지는 의무교육이라. 그러면 고등학교 1학년 다니다가 중간에 학교 폭력으로 퇴학을 당했다. 라고 하면 1년 그 사람은 이제 고등학교를 들어온 적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1년 있다가 고등학교를 재입학할 수 있습니다.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 입학할 수 있으니까 1년 쉬고 들어온 셈이죠. 그러면 이제 이슈가 됐던 부분은 그러면 그게 학폭이나 이런 사항들이 고등학교 생기부가 생기부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 새로 들어올 때 학교 폭력 처분 경력이 남아있느냐 안 남아있느냐가 또 쟁점이 돼요. 근데 그건 뭐 법률의 해석상 쟁점이지 남아있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실무적으로는 퇴학하고 네. 들어와도 그 처분 자체는 남아있다. 생기부 있기 때문에 네. 뭐 교육 관련해서는 그 기록이 계속 남아있다. 네. 뭐 이런 거군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퇴학이 우려되는 사건을 진행하는 경우에서는 법적인 명확한 해석이 필요한데 퇴학을 했을 때 재입학을 할 거냐
고등학교를 나오는 게 더 사회에서 좋아 보일 수 있으니까. 네. 아니면은 성적이 좋은 학생 같은 경우에는 학교 폭력 처분이 남아있으면 대학 입시에 요즘에는 좋은 학교들이 돼서 대부분 배제하는 경향을 띠고 있으니까 그거 하지 말고 그냥 검정고시를 보고 바로 대학을 입학을 하느냐, 이런 것들도 법률적인 쟁점 하에서 이제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학생들이나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또 그런 처분을 받게 되면은 그런 불이익이 굉장히 좀 두려울 수도 있겠네요. 네. 이게 이 생기부, 생활기록부에 얼만큼 남아있느냐, 학교폭력 처분이 나오면 이제 호별로 약한 처분은 더 짧게, 센 처분은 더 오래 남아있는데, 그게 센 처분 같은 경우에는 뭐 전학이나 이렇게 했으면 요즘에 4년까지 남아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4년 남아있으면 중학교 3학년 때 학폭 처분이 나오면 대학 입시까지 그 생기부에 남아있잖아요. 영향이. 그렇죠. 그러니까 전학 처분 당하면은. 네. 근데 제일 궁금한 게. 이제 그 강한 처분이 나왔어요. 강한 처분 전학 이상의 처분 등이 전학 이하여도 뭐 나왔을 때. 나왔을 수 있군요. 그럼 저 궁금한 게, 제가 봤을 때는 어떤 특정한 가해자가 있어서 굉장히 질이 나쁘다고 쳐요. 그럼 전학 처분을 받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걸 받은 학교는 무슨 죄인가요? 학생은. 그게, 이런 말로 표현하면은 조금, 이제 좀 암져 볼 수 있는데, 품앗이합니다. 서로 한 명 오면, 이쪽에서 한 명이 이제, 제적에서 한 명이 빠지잖아요. 그럼 그 자리는 비어 있는 거잖아요. 총 정원에서 한 명이 빠졌으니까, 그 자리는 공석이 있는 거고, 이제 해당 교육청 내에서, 여기는 공석이 있는 학교가 되는 거죠. 그러면 다음에 학폭 사건이 발생해서 전학 처분을 받는 학생이 있으면, 또 그 자리부터 채우게 되는 거죠. 전학 처분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게, 피해자랑 좀 갈라놓는다는. 그렇죠. 네. 이게 처분으로서 강하다고 느껴지는 이유가 뭐냐면, 네. 전학을 하면 그 학생 입장에서 이 학교에서 형성했던 사회관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사회생활을 했던 거를 아예 다 버리고 너는 다른 데 가서 새로 시작해. 이걸 버리고 옮겨야 돼. 이런 취지가 있어서. 네. 이제 교육적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강하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렇군요. 그러면은 대학교 입학이라는 입시적인 관점에서는 학교 폭력 처분이 뭐 형사처벌보다 더 강하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형사처벌은 뭐 형의 실효에 관한 법률 이런 거에 따라서 전과가, 흔히 보통 얘기하는 전과가 대학 입학 과정에서 반영되기가 어렵거든요. 이제 너무 개인정보에 해당하니까. 네. 근데 학교 폭력에 대한 처분은 생기부에 이제 기록이 되고, 그게 남아있으면 대학 입장에서는 바로 보고 거를 수 있는 상황이 그러면은 있어서. 그게 전학뿐만 아니라 그 낮은 처분이라고 하면 접근 금지? 뭐 1호 서면 사과, 2호 접근 금지, 이제 4호 교내 봉사. 거기까지는 좀 교내 봉사는 학교 안에서 해결하겠다 이런 취지라서 그렇죠. 좀 낮은 처분이라고 보여지고, 그다음부터는 사회 봉사, 그다음에 이제 출석 정지 이런 거, 출석 정지 예전 말로 이제 정학 같은 거거든요. 이제 높은 처분을 받고 이렇게 하면, 근데 최근에는 학교별로 좀 다르긴 한데, 네. 교육대학 같은 경우들에서는 시당초 학폭 이력만 있어도 거르겠다. 조금이라도 있으면 무조건 거르겠다. 이런 발표를 하는 데들도 많이 있어서, 이게 생각보다는 굉장히 중요하게. 그렇군요. 그러면은 학부모나 학생들 입장에서는 막말로 전과를 받을지언정 학폭 관련된 처벌을 받는 거를 피하려고 노력하겠네요. 하죠. 그러면은 이제 보통 형사 수사 과정은 생각보다 오래 걸리게 되고, 근데 학폭도 요즘엔 적체돼가지고 뭐 2달 안에 안 끝나는 데도 많은데, 원래는 1달 안에 끝내야 되거든요. 근데 2달 안에 안 끝내도 많아도 그래도 수사기한보다는 좀 더 빨리 심의에 걸리면 수사 결과를 보지 않고 학폭을 처분을 받으려고 하는 경우이 보통 이루어져요. 수사 결과도 안 나왔지만 학폭 처분 먼저 나올 수도 있다. 보통 그렇게 되죠. 보통은 처분이 먼저 나옵니다. 사안이 좀 심각하면 이게 사실관계를 일방적으로 확정하기가 좀 어려우면 학폭에서도 이제 구체적으로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수사기관의 결과를 보기 위해서 추정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제 보통은 한 번에 끝나니까 그렇게 하면 학교 폭력에 대한 처분이 항상 먼저 나오게 되죠. 그러면 가해자 입장에서는 학교 폭력 처분이 나오는 걸 굉장히 두려워할 것 같은데,
저항감이 좀 심할 것 같아요. 그 최근에 그 생기부에 기재를 하는 연수가 확장이 됐거든요. 요건별로. 그럼 그 이후로 이제 변호사를 대동하시는 분들도 많아졌고 법률적인 검토가 필요하니까. 그리고 또 당사자들이 불복하는 사례도 많이 늘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학교 폭력 처분에 대해서 가해자 입장에서는 변호사를 대동하는 경우도 많이 있겠군요. 그런 가해자든 피해자든 요즘에는 피해자든 가해자건 상관없이 다 이게 대학교에서 반영을 하면 할수록 더 그렇죠. 분쟁이 더 첨예해질 것 같은 생각이 좀 들어요. 맞아요. 네. 왜냐하면 근데 그래도 아직 학교 폭력이라는 게 좀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긴 한데 이제 대학 입시를 신경 쓰는 학생들이나 그 나이가 되면 중고등학생이나 중에서도 대학 입시를 많이 신경 쓰는 학생들은 알아서 조심하고요. 또 이제 그거랑 별로 상관없는 그럴 수 학생들이 있죠. 네. 생각보다 이제 많이 학폭이 벌어지니까 생각보다 또 그렇게 온 학생들에 대해서 너는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이런 분들이 좀 많이 있긴 하죠. 그러니까 대학교 입시에 좀 이미 지레 포기한 학생들 같은 그렇죠. 경우에는 네. 학폭 의미 없는 거죠. 처분이 큰 의미는 없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뭐 이렇게 상대적으로. 네. 그 학폭위원을 오래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거의 18년도에 처음 학폭이 교육지원청으로 가지기 전부터 했었으니까. 네. 그런 경험을 많은 입장에서 학폭을 대하는 뭐 소위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이라든지 또는 반대로 피해자인 학생들 입장에서 어떤 점에 이렇게 좀 생각할 포인트들이 있을까요? 이 학폭의 심의를 할 때 기준 자체가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화해 정도 이렇게 5가지거든요. 근데 실질적인 배점이 다 똑같아요. 0점부터 4점까지 정도를 평가하는 건데 그렇게 생각해 보면 사안과 관련된 게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해서 4, 3, 12, 12점. 그 다음에 반성 정도, 화해 정도가 8점이에요. 그러면 사안을 저질렀느냐는 12점밖에 안 되는데 반성하고 화해 시도를 했느냐 8점이라서 배점이 굉장히 많은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12점은 해당 사안의 심각성인데 그렇죠. 한 8점은 거의 그만큼이 그렇죠. 그 이후를 어떻게 했느냐. 네. 그 이후로 어떻게 했느냐. 그런 부분들이 제가 이제 18년도에 처음 학폭을 이제 심의하거나 관여를 했을 때는 좀 부당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럴게요. 예를 들어서 사안이 심각한 학생이 왔는데 반성 정도가 엄청 좋아. 네. 화해 정도가 엄청 좋아. 그럼 생각보다 낮은 처분을 받을 수 있는 그 엄청 많이 반성하고 그렇죠. 막 화해도 막 화해하고 하고, 하면은 거의 0점으로 갈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두 개는 다 0점을 합쳐서 가죠. 그럼 합쳐서 다 해도 12점 선에서 받는데 솔직히 12점에서 이제 적당히 점수를 주다 보면 뭐 교내 봉사가 나온다거나 사회 봉사가 나온다거나 그 중한 처벌이 안 나오는 거죠. 근데 그렇죠. 예를 들어서 그냥 친구한테 욕 한 번 했어. 학폭일 수 있잖아요. 언어폭력이니까. 그럼 심각성이 1점, 0점? 그다음에 지속성 한 번 욕했다고 1점? 그러면 뭐 그다음에 고의성도 욱해가지고 욕했다 그래가지고 1점 하면 3점이잖아요. 그럼 3점이면 실질적인 서면 사과나 뭐 제일 낮은 처분에 해당하는데 반성 안 해. 제가 그래도 싸도 생각한다. 나는 잘못한 게 없다. 그래서 화해 시도도 안 해. 건조 있을 수 그러면 3점, 4점 이렇게 가잖아요. 그럼 그 학생이 갑자기 출석 정지가 나올 수도 있는 더 심각한 네, 심각한 처분이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좀 사안의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처음에 했었고, 현재도 그런 논란이 많이 있고요. 근데 제가 이제 학폭을 이제 거의 7년, 6년 이렇게 오래 해오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보면 이게 반성 정도와 화해 정도 자체가 학폭이 있는 이유인 거구나라는 걸 가끔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왔을 때 막상 학생들이 오면 성인 같지 않고 학폭이 있는 이유가 아니라 학폭심의위원회가 있는 그렇죠. 이유죠. 네. 학폭심의위원회가 있는 이유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반성하고 선도해서 교육적인 조치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취지를 강하게 작용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그 사건이 발생할 수 있죠. 어린 학생들이니까 아직 성인이 되기 전이니까 사건이 발생할 수 있는데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 뒷수습을 어떻게 할 거냐. 원만한 사회관계
사회 속에서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배우느냐라는 취지에서 생각해보면 뒷수습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으로 제가 많이 바뀌었어요. 심의위원회는 객관적이고 신뢰할 만하다라는 생각이 좀 드시나요? 생각보다 그런 의견들이 최근에 많이 있잖아요. 학폭심의위원회가 전문성이 좀 떨어지는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뭐, 보통 위원장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이제 교장 선생님인 경우가 많은데, 퇴직 교장이건 아니면 현직 교장이건, 그러면 교장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을 교육하는 과정도 많이 거치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흔히 말하는 업무, 뭐, 교육청에서 행정 업무를 본다거나 그런 업무 과정도 많이 겪으신 분들이라서 교육에 관해서 전문가 분들이 확실합니다. 그리고 경찰, 변호사, 그다음에 학부모위원들, 그리고 전문위원으로서 뭐 심리상담사들 이런 분들이 있는데 학부모위원 분들도 생각보다 교육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고 또 생각보다 관련 전공자들 분도 많고 대학교에서 그런 분들이 많아서 생각보다 많이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부모위원들이 가지고 있는 변호사에는 저도 학부모까지는 아니고 아이를 가지고 있는 아빠지만 학부모분들은 그 시점에 있는 아이들의 부모로서 그 학생들에 대해, 또래들에 대한 많은 현실적인 이해들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면 오히려 현실적인 대안이 나오기도 하고 사건에 대한 이해도 충분히 이루어지고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좀 실무적인 포인트를 좀 얘기 좀 하고 싶은데, 뭐, 그게 가해자가 됐건, 피해자가 됐건, 어쨌거나 학폭위원회, 심의위원회에 참석하게 됐다. 이때 뭐 하실 수 있는 조언 같은 게 있을까요? 이 학교폭력을 이루어지게 되면 가해 관련 학생이라고 하거든요. 처음에는 이제 가해인지 아닌지 정확하게 특정이 안 됐으니까 가해 관련 학생, 가해 쪽에 있는 것처럼 추정되는 학생이, 생각되는 학생이다라는 취지로 얘기하는데 부인하면 뭐 방법이 없는 거고요. 뭐 나는 안 했다. 그러면 증거가 있냐? 이런 취지로 나오면 솔직히 해결 방법이 없지만 생각보다 학생이 그런 사실을 한 거는 인정하는데 반성 정도와 화해 정도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심지어 변호사님들을 대동하고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사님들이 적정한 코치를 하게 될 거잖아요. 그럼 상담을 하거나 조언을 하거나 그러면 그 과정에서 이 부분들에 대한 배점에 대한 심도 있는 고려가 부족하구나라고 생각되는 사안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뭐 총합에서 네. 화해와 반성이 네. 거의 뭐 한 반을 차지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그거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네. 근데 그러면 궁금한 게 인정해요. 뭐 근데 욕했다. 근데 화해는 안 하려고 그래. 그러면 어떻게 하자는 건가요? 그러면 이제 네. 교육적인 목적에서 어떻게 해야지 우리 아이에게 도움이 될 것인지를 부모든 그거를 상담해주는 법조인이건 뭐 심리상담사건 간에 그걸 고민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요즘 아이한테 알려줘야 될 것들을 그렇죠. 알려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게 이제 교육계에 있으신 분들에서 이제 공통적으로 느껴지는 생각인 것 같고요. 반성과 화해를 좀 유도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도와줘야 된다. 그러니까 뭐 피해 학생 입장에서는 가해 학생 다시 안 보고 싶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가해 학생도 생각해보면 이제 오랜 기간 동안 둘 사이에 뭐 분쟁이 있었건 안 좋은 관계가 성립되는 과정들이 있을 텐데 그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가해 학생도 안 보고 싶다라는 얘기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보복하겠다, 나는 복수할 거야. 그러니까 좀 강한 처벌을 받아야겠다. 이런 취지라기보다는 나도 이제 더 이상 감정의 피로도가 너무 높으니까 피해 학생이 내가 가해 학생일지언정 안 보고 지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 그거를 잘 풀어내는 방법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 보고 싶다는데 뭐 내가 어떻게 어쩔 수 없잖아. 마냥 그렇게 있어버리면 뭐 법률가나 심리상담사의 도움을 받건 안 받건 간에 화해 정도에 관한 배점이 낮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면 이제 처분이 한 단계만 올라가도 심각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그거에 맞춰서 화해의 정도를 부모님들이 주선해서 뭐 다양한 화해 시도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궁금한 게 학생들이 와서
그 학폭 상황 자체를 부인하진 않는다고 하셨잖아요. 많은 경우에. 많은 경우에 부인하지 부인하지 않는데 화해도 안 하고 그런 거라는 건가요? 화해도 안 그렇죠. 하고 반성도 안 하고? 그 최근에 배째라 이런 건가? 배째라라기보다는 네. 이게 결국에는 심의위원들이 처분을 심의할 때 배점을 할 거 아니에요. 예. 배점을 할 때 뭔가 이렇게 점수를 줄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네. 뭐 딱히 뭐 그런 게 없는 거죠. 그러면 그럼 화해 없다 이렇게 화해가 중요한지 몰라서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그렇게 잘 생각해요. 모르기 때문에. 네, 잘 모르기 때문이다. 아, 왜냐하면 부모님들이 찾아봤을 때 이 사안의 심각성에 대한 예를 들어서 이제 인터넷에서 블로그를 검색해서 변호사분들이나 뭐 학교폭력 상담사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해놓은 블로그나 인터넷 자료들을 찾다 보면 사안의 심각성에 맞춘 처분의 정도 이런 것들은 쉽게 찾으실 수 있거든요. 근데 화해를 점수를 많이 받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보다 없어요. 그래서 왔을 때 물어봤을 때 좀 심각한 사안에 대해서는 치료비를 이미 지급하셨냐? 그러면 일단 치료비를 지급하려는 의사 자체가 내가 피해 보상이 이루어지고 그게 화해의 시작인 걸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금전적 배상을 하면 돈으로 해결하려고 한다. 이런 뉘앙스가 선제적으로 많이 들어가 있어서 그런 걸 떠나서 그래도 미안하다고 하고 뭐 금전적 배상할 의사가 있으니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라. 이런 취지로 남겨놓는다거나 그러면 그 남겨놓은 게 또 화해를 시도했다는 증거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런 증거들을 좀 확보하고 또 내가 이제 교육적인 입장에서도 부모님이 뭐 금전이건 감정이건 간에 내가 한 행동으로 인해서 부모님이 계속 뭔가를 시도를 해야 되고 노력을 해야 되고 그래야지 내가 원만한 관계 속에서 형성이 돼 있구나 이런 것들을 좀 보여줘야 가해 학생 입장에서도 교육적으로 선도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결국은 선제적으로 뭐 화해하고 반성하고 뭐 이렇게 그렇죠. 제스처를 네. 취하고 또 직접 다가가는 게 네.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네요. 그렇죠. 만약에 가해 지목 학생이 자기는 그런 사실 없다라고 부인할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그럴 경우가 오면 그 자리에 이제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자리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게 돼요. 이제 읽어보고 다시 참여한 거지만 다시 한번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그래서 요즘에 그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가 네. 생겨서 이제 경찰 출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와가지고 이제 작성한 보고서 같은 걸 보게 되는데 그 보고서에 어느 정도 신뢰감을 가지고 보게 되고 그러면 전담조사관이 가면 심의위원들은 학교 가서 뭐 학생들의 분위기나 이런 걸 못 봤지만 전담조사관들은 보고 작성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처음에 이제 사실관계랑 부인하는 학생의 진술의 정합성 같은 거를 확인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최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확정이 안 된다 싶으면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결국에는 이제 어쩔 수 없이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은 이런 처분을 내릴 수도 있는 거죠. 사실관계 조사 과정이 있긴 있는 거고 그렇죠. 그 위원들이 또 확인을 하는 거고 그렇죠. 위원들이 봤을 때 사실관계가 아니다라고 본다면은 학폭이 없었다라고 처분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군요. 네. 최근 그 방송 추적 60분에서 변호사들이 학폭에 대해서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이거를 방송을 좀 한 것 같아요. 네. 변호사님 입장에서는 변호사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이 부분을 좀 다르게 측면에서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변호사로서 제 아이가 학교폭력을 당하는 피해 학생이 된다고 하면 저는 학폭 절차를 진행하는 거에 대해서 긍정적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사안이 아까 이제 계속 제가 강조하는 부분이 사안이 발생할 수 있다. 가해자건 피해자건 이제 성장해 가는 과정에서 근데 그 뒷수습을 어떻게 할 거냐. 네. 이 과정을 배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내 아이가 학교폭력 피해자라는 상황에서 학폭을 가기 전 단계에서 원만히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피해받은 아이의 정신적인 치유를 포함해서 극복을 위해서. 그렇죠. 극복을 위해서. 그리고 또 생각보다 많이 걱정이 되거든요. 네. 내 아이를 이제 다른 친구들이 바라볼 때 얘랑 있다가
좋을 때는 상관없는데 얘랑 트러블이 생기면 얘는 바로 법적인 조치를 하는 애야. 라는 취지가 과연 내 아이가 세상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유리한 조건이 되는 건가? 또는 아이가 문제를 해결하는 태도에 있어서 곧바로 어떤 권위에 의존한다든지 네. 뭐 이런 걸 그래서 요즘 초등학생들이 하는 말이 좀 이상한 말을 했잖아요. 그럼 농담처럼 야, 너 이거 학폭사안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굉장히 흔해져 있어요. 말버릇처럼. 말버릇처럼. 예. 그러다가 진짜로 그때는 그렇게 끝났는데 나중에 진짜 싸웠어. 그러면 과거의 거를 다 끌어다가 아, 그것도 학폭이었네 이렇게 끌어다가 메꾸고 있거든요. 또 근데 그게 이제 추정 60분에 나왔던 변호사님들이 네. 그거를 이제 조장하는 듯한 취지로 방송이 나왔는데 그러면서 뭐 전관이다 뭐 이런 취지로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교육적인 고려를 변호사들이 좀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학폭을 통해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는 네. 학폭위원회 만능주의 이런 그렇죠. 것들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그렇죠. 거예요. 오히려 학폭위원으로서 그렇죠. 이건 어떻게 보면은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 최후의 절차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그렇죠. 도덕적인 해결이 되지 않았을 때 또는 그 사이에 이제 교육적인 해결까지 되지 않았을 때 학폭 절차가 진행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진짜로 필요할 때 네. 학폭위원회 열리고 또 어떻게 보면 최후의 보루로서 작동해야 되는 건데 네. 너무 쉽게 바로 학폭위원회로 가는 것은 아이한테도 굉장히 안 좋을 수 있다는 그럴 수 있죠. 생각이신 거군요. 네, 성인이 돼서 술 마시고 한번 싸웠는데 원만히 해결하지 못하고 난 너 고소할래 해서 형사 절차로 나간다는 거랑 별다를 바 큰 없는 차이가 거거든요. 없는 거. 네. 그렇게 잘하진 않았으면 좋겠다 내 아이가. 물론 굉장히 심각한 사안이라고 한다면은 형사 절차 그렇죠. 당연하죠. 필요하고 네. 당연히 위원회도 필요하지만 그런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네. 사소한 다툼도 결국은 그렇죠. 나중에 다 끌고 와서 법적인 문제로 만들려고 하는 어떻게 보면 일을 더 키우는 과연 교육적으로 옳을지에 대한 네, 고민이 좀 그렇죠. 있으시군요. 네. 그리고 또 하나만 더 하면 이 뭐 추정 60분에서 변호사님들의 안 좋은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조금 다루어지고 있었는데 제가 이제 학교 폭력이나 아니면 교권 보호나 이런 활동들을 하면서 알고 계셨던 이제 교육청 출신 변호사님들이라거나 아니면은 선생님 이제 교원 출신이신 변호사님들은 그러지 않으시거든요. 제가 아는 변호사님들은 항상 그 아이가 과연 이 절차를 감당해낼 수 있는지부터 고민을 하시고 또 그 감당해낼 수 있어야 진행을 하게 되고 그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이 아이가에 대한 교육적으로 가장 좋은 조치가 무엇인지 어떤 행동들이 좋은 것이 항상 고민하고 계시는데 그 추정 60분에서 조금 정관 변호사들이 우리가 마폭으로 너네가 할 수 있는 보복을 다 해주겠다. 이런 취지로 하면서 이제 수임을 하는 그런 것들이 좀 보여서 그런 변호사님들보다는 충분히 우리 가해자 측 변호사건, 피해자 측 변호사건 간에 이게 각 학생 또는 두 측면의 학생 모두가 교육적으로 올바른 결과를 찾을 수 있는 방법들을 계속 고민하고 계십니다. 네. 네, 오늘 이렇게 학교폭력과 또 그 학교폭력을 해결하기 위한 절차인 심의위원회에 대해서 좀 전체적으로 알아봤는데요.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도 중요한 문제지만 그걸 또 어떻게 해결하는지 그런 화해와 반성의 과정이 얼마큼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 정홍채 변호사님과 같이 했고요. 저희 차인건 법률사무소는 또 다음 기회에 더 좋은 콘텐츠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